제국이 창조되는 시기에 목적의 공허함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다. 목표가 사라지고 모호한 의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제국이 완전히 확립되었을 때이다. 이룰란 공주의 무아팁 어록. 알리아는 이번 제국 평의회가 아주 형편없는 회의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논쟁이 점점 힘을 얻어 에너지를 쌓아가는 것을 느꼈다. 찬이를 보지 않으려는 이룰란, 신경질적으로 종이를 뒤적이는 스틸가, 퀴자라 코바르를 바라보는 폴의 험악한 표정. 그녀는 발코니 창문을 통해 흙먼지 자욱한 오후의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황금색 회의 탁자 끝에 앉았다. 그녀가 들어오는 바람에 말을 끊어야 했던 쿠르바가 폴을 향해 하던 말을 계속했다. 폐하, 제 뜻은 지금은 옛날만큼 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알리아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때문에 그녀의 아바로브에 달린 검은 두건이 뒤로 떨어지면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눈은 푸른 자위에 푸른 눈동자가 있는 스파이스의 눈이었고 모자처럼 얹혀있는 청동색 머리카락 밑의 얼굴은 어머니와 같은 달걀형이었다. 코는 작고 입은 크고 풍만했다. 코르바의 얼굴이 그가 입고 있는 오렌지색 로브와 거의 비슷한 색으로 변했다. 그가 알리아를 노려보았다.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대머리 난쟁이 같은 모습이었다. 아가씨의 오라버님에 대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힐문했다. 당신들 퀴자라트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리아가 반격했다. 당신들은 성직자가 아니라 신의 첩자예요. 쿠르바가 도움을 요청하듯이 폴을 쏘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무아팁의 명령에 의해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무아팁께서 백성들의 진실을 아실 것이며 백성들 또한 그분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명령 말입니다. 첩자들, 알리아가 말했다. 쿠르바는 감정이 상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폴은 여동생을 바라보며 그녀가 쿠르바를 도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알리아가 이미 성숙한 여성이 되었으며 처음으로 나타나는 젊음의 눈부신 순수함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까지 자신이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알리아는 16에 가까운 15살이었고 어머니가 되지 않은 대모였다. 그녀는 처녀 여사제로서 미신을 숭상하는 대중에게 두려운 숭배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카레 알리아라고 불렀다. 이곳은 당신 여동생이 경거망동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룰란이 말했다. 폴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코르바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광장이 순례자들로 가득 차 있소. 나가서 기도를 이끄시오. 하지만 저들이 기다리는 건 당신입니다, 폐하. 코르바가 말했다. 더 번을 쓰시오. 거리가 머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할 거요. 폴에게 무시당한 이룰라는 짜증을 억누르면서 코르바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갑자기 에드릭이 자신의 행동을 알리아에게는 숨겨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저 폴의 누이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녀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찬이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단단하게 깍지 낀 자세로 탁자 건너편의 스틸가를 잠깐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숙부이자 폴의 국무장관이었다. 저 늙은 프레멘 나입은 사막 CH의 소박한 생활을 그리워할까? 찬이는 생각했다. 그녀는 스틸가의 검은 머리가 가장자리에서부터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음을 눈치챘다. 그러나 굵은 눈썹 밑의 두 눈은 여전히 먼 곳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야생의 독수리 같은 시선이었다. 그의 턱수염에는 사막복을 입고 평생을 보낸 덕분에 생긴 집수 튜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찬이의 시선 때문에 불편해진 스틸가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발코니로 통하는 창문과 그 바깥에 서 있는 코르바에게서 멈췄다. 코르바가 축복을 내리기 위해 길게 뻗은 팔을 들어올리자 오후의 태양이 그의 뒤에 있는 창문에 붉은 후광을 비춰주는 술수를 부렸다. 한순간 스틸가의 눈에는 궁정 귀자라인 코르바가 불타는 수레바퀴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코르바가 팔을 내리자 그 환상은 깨졌다. 그러나 스틸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인 그의 생각이 아련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첨꾼 탄원자들과 무아띠베 옥자를 둘러싸고 있는 증오스러운 거칠애로 향했다. 황제와 함께 회의를 갖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결점과 실수를 찾아내고 싶어 한다고 스틸가는 생각했다. 이것이 신성 모독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어쨌든 그러고 싶었다. 코르바가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멀리서 군중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코르바의 뒤에서 발코니 문이 쿵 하고 닫히면서 소리를 차단했다. 폴의 시선이 귀자라 코바르의 뒤를 쫓았다. 코바르가 폴의 왼쪽에 앉았다. 그의 검은 얼굴은 차분했고 눈은 광신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종교적 권력을 누린 그 순간을 즐긴 기색이었다. 영적인 존재가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주님께 감사하시지요. 알리아가 말했다. 코르바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폴은 다시 한번 여동생을 유심히 살피면서 그녀의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이 기만을 가려준다고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베네게세리트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의 산물이었다. 귀사체 해덜하게 유전자가 그녀의 몸속에서 과연 무엇을 만들어냈을까? 그와 그녀 사이에는 항상 신비로운 차이점이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공하지 않은 멜란지 독을 이기고 살아남았을 때 그녀는 자궁 속에 든 태아였다. 그때 어머니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이 동시에 데모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성이 곧 동일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그 경험에 대해 알리아는 그 무서운 순간에 자신이 깨어나 의식을 느꼈으며 어머니가 받아들이고 있던 수없이 많은 다른 삶들을 자신의 기억이 흡수했다고 말했다. 난 내 어머니이자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이 되었어. 난 아직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그곳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됐어.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알리아는 폴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고르바에게 냉소적인 농담 이외에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사제로 변신한 죽음의 특공대원보다 더 우스꽝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스틸가가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회하께서 허락하신다면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튜필 조약 말이오. 폴이 물었다. 조합은 우리가 튜필 협약국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랜드스라드의 사절들도 그들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스틸가가 말했다. 당신은 어떤 압력을 가했습니까? 이룰란이 물었다. 저의 황제께서 이 일을 위해 고안하신 압력을 사용했습니다. 스틸가가 말했다.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의 대답에는 공주 황비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그의 모든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의 주인이자 남편이신 분. 이룰란이 폴을 향해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로하여금 반드시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찬이 앞에서 호칭의 차이를 강조하는 건 약점이야. 폴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순간에도 폴은 스틸가처럼 이룰란이 싫었다. 그러나 연민이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이룰란은 베네게세리트의 앞잡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뭐요? 폴이 말했다. 이룰란이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만약 폐하께서 저들 몫의 멜란지 방출을 보류하신다면. 찬이가 반대하는 듯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소. 튜필은 패배한 대가문들의 피난처로 남아있소. 그곳은 최후의 수단을 상징하지. 우리 신민들 모두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구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오. 그 피난처가 노출되면 공격받기도 쉬워지겠지. 폴이 말했다.
그들이 사람을 숨겨줄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숨길 수 있습니다. 스틸가가 묵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군대를 숨겨줄지도 모르고 아니면 새로 시작되는 멜란지의 문화도. 사람을 궁지로 몰면 안 돼요. 알리아가 말했다. 그들이 평화로운 존재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이미 예상했던 논쟁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금 후회했다. 그럼 우리는 아무 소용없이 10년간의 협상을 한 거로군요. 이룰란이 말했다. 우리 오라버니의 행동 중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없어요. 알리아가 말했다. 이룰란은 서판을 집어들고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폴은 그녀가 베네게시리트 방법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았다. 스스로의 내면을 꿰뚫는 듯한 시선과 심호흡이 그 증거였다. 그녀가 기도문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같았다. 이윽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얻은 게 뭐죠? 우린 조합을 불안정한 상태로 묶어두고 있어요. 찬이가 말했다. 우린 적들과 최후의 대결을 벌이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그들을 죽이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아트레이데스의 깃발 아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륙으로도 충분해요. 알리아가 말했다. 저 아이도 그걸 느끼고 있구나. 폴은 생각했다. 자신과 알리아가 모두 평화로움과 거친 움직임의 황홀경에 빠진 시끄럽고 우상 숭배적인 우주에 대해 거역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우리가 그들 스스로에게서 보호해야 하는 건가? 그들은 매 순간 무를 가지고 놀고 있어. 공허한 인생, 공허한 말들. 그들이 내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목에 뭔가가 단단하게 꽉 들어찬 것 같았다. 그가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잃게 될 것인가? 어떤 아들들을 잃게 될 것인가? 어떤 꿈을 잃게 될 것인가? 예지의 환영이 드러내 보여준 것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먼 미래의 사람들에게 무앗딥이 없었다면 당신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에게 멜란지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찬이가 말했다. 조합의 항법사들이 시공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겠죠. 베네게시리트의 공주님 자매들도 진실의 감각을 잃어버릴 거예요. 때가 되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겠죠. 통신체계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비난을 받게 될까요? 그들은 일이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이룰란이 말했다. 그럴까요? 무슨 이유로? 누가 조합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속수무책일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짐은 현재의 조약 문서에 서명하겠소. 폴이 말했다. 폐하, 저희들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스틸가가 자신의 손을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뭐요? 폴은 늙은 프레멘에게 주의를 집중했다. 폐하께서는
특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조합과 상관없이 듀필 협약국들의 위치를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까? 스틸가가 말했다. 능력이라니. 폴은 생각했다. 스틸가는 당신에게는 예지력이 있습니다. 미래에서 듀필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까? 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폴은 탁자의 황금색 표면을 바라보았다. 문제는 항상 똑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능력의 선천적인 운명인 분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가? 스파이스로 인한 예지력의 변화를 느낀 적이 없는 사람이 국지적인 시공이나 개인적인 이미지 매개체 또는 그와 관련된 감각적 포획물이 전혀 없는 의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알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룰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알리아가 그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를 잠깐 바라본 다음 고갯짓으로 이룰란을 가리켰다. 아, 그렇지. 우리가 내놓는 모든 대답은 이룰란이 베네 게셰리트에게 보내는 특별 보고서에 실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퀴사체 헤드락에 대한 해답을 찾는 작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스틸가에게는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었다. 그것은 이룰란도 마찬가지였다. 경험이 없는 조심자들은 예지력을 자연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하려 하지. 폴이 말했다. 그는 두 손을 뾰족한 첨탑 모양으로 모으고 말을 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이 바로 예지력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요. 미래를 읽는 능력은 인간 존재의 조화로운 행위라고 말이요. 다시 말해서 예언은 현재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요. 예언은 자연의 가면을 쓰고 있지. 그러나 목표와 목적들을 미리 얘기하는 태도로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소. 파도에 사로잡힌 나무 조각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하지는 않는 법이요. 예언에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소. 원인은 전달과 합류의 기회가 되어 흐름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예지력을 받아들인 사람은 지식인들이 혐오하는 개념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되어 따라서 그의 지적인 의식은 지성을 거부하지. 그렇게 지성은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 정복당하오. 그럼 하실 수 없단 말씀입니까? 스틸가가 물었다. 만약 내가 예지력으로 듀피를 찾으려 한다면 아마 이것이 듀피를 숨겨줄 것이오. 폴이 이룰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혼돈이에요. 이룰란이 반발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어요. 난 그것이 어떤 자연의 법칙에도 복종하지 않는다고 말했소. 폴이 말했다. 그럼 폐하께서는 그 능력으로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건가요? 이룰란이 물었다. 폴이 대답을 하기 전에 알리아가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이룰란,
예지력에는 전혀 한계가 없어요. 일관성이 없다고요? 일관성은 우주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폐하의 말씀은 한계가 없는 것의 한계에 대해 오빠가 어떻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어요? 그 한계는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일리아가 못된 짓을 하는군. 폴은 생각했다. 그런 말은 이룰란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룰란은 아주 조심스러운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정확한 한계로부터 유래된 가치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코르바에게 향했다. 코르바는 영혼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종교적인 상념의 자세로 앉아 있었다. 저 귀자라트가 이 대화를 어떻게 이용할까? 더 많은 종교적 신비를 만들어낼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용할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폐하께서는 현재의 내용 그대로 조약에 서명하실 겁니까? 스틸가가 물었다. 폴은 미소를 지었다. 스틸가의 판단에 의하면 예언이라는 화제는 이미 끝난 것이다. 스틸가의 목표는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오로지 승리였다. 평화, 정의, 그리고 견실한 화폐제도. 이런 것들이 스틸가의 우주를 지탱했다. 그는 뭔가 현실감 있게 눈에 보이는 것, 즉 조약 문서에 서명을 원했다. 그렇게 서명할 것이오. 폴이 말했다. 스틸가가 새로운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익스 지역에 있는 현장 지휘관들이 보낸 최근의 통신 내용에 의하면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소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찬이를 슬쩍 바라보았다. 찬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눈을 감고 기억의 각인을 위해 이마에 양손을 대고 있던 이룰란이 눈을 뜨고 강렬한 시선으로 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익스 연합은 항복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스틸가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협상을 위해 보낸 대표자들은 제국 세금의 액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제국에 행사하는 의지에 법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싶은 거로군. 누가 나를 다스리겠소? 랜드스라드? 초암? 폴이 말했다. 스틸가는 서류철에서 인스토리 종이로 된 메모를 꺼냈다. 우리 공작원이 초암 소수파 회합에서 이 메모를 보내왔습니다. 그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암호를 읽기 시작했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황제의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우리는 아트레이데스에 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가 랜드스라드의 입법권과 종교적인 제재 그리고 관료적 효율성이라는 삼중의 사기극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말해야 한다. 그는 메모를 서류철 속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헌법이라. 찬이가 중얼거렸다. 폴이 그녀를 잠깐 바라본 다음 다시 스틸가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지하드가 비틀거리게 되는군. 하지만 나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었어. 폴은 생각했다. 이 생각이 감정적인 긴장을 불러왔다. 그는 미래의 지하드를 환영 속에서 처음으로 보았을 때와 그때 경험했던 공포와
혐오감을 기억해냈다. 물론 그 이후로 그는 그보다 더 끔찍한 환영들을 보았다. 현실 속에서 폭력과 함께 살아오기도 했다. 그는 신비주의의 힘으로 충만한 자신의 프레맨들이 종교 전쟁에서 자기들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모습을 이미 보았다. 그는 이제 지하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영혼에 비하면 지하드는 물론 짧고 유한한 발작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것을 가려버릴 만큼 엄청난 공포가 그 뒤에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지. 폴은 생각했다. 어쩌면 그들에게 형식적인 헌법을 줄 수도 있겠죠. 반드시 실질적인 헌법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찬이가 제안했다. 기만은 정치적 도구 중 하나죠. 이룰란이 동의했다. 권력에는 한계가 있어. 헌법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점을 항상 발견하지. 폴이 말했다. 코르바가 경건한 자세를 풀고 몸을 똑바로 세웠다. 폐하. 뭐요? 폴은 코르바에게 대답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저 녀석을 봐. 저놈은 어쩌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법의 통치에 대해 비밀스러운 호감을 품고 있는지도 몰라. 먼저 종교적인 헌법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신자들을 위해서. 코르바가 말했다. 안 돼. 폴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짐은 이것을 칙령으로 만들 것이오. 지금 내 말을 기록하고 있소, 이룰란? 예, 폐하. 이룰란이 말했다. 그가 그녀에게 강제로 떠맡긴 시시한 역할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쌀쌀맞기 그지없는 목소리였다. 헌법은 궁극의 독재가 되어 헌법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로 조직화된 권력이지. 헌법은 사회적 권력이 동원된 것이며 양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소. 헌법은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천한 사람을 뭉개버리고 품위와 개성을 모두 제거해버릴 수 있소. 헌법은 불안한 균형점이며 한계가 없소. 하지만 내게는 한계가 있소. 내 백성들에게 궁극의 보호를 제공하려는 마음에서 나는 헌법을 금지시키겠소. 오늘 날짜와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덧붙여서 이것을 칙령으로 만드시오. 폴이 말했다. 세금에 대한 익스인들의 걱정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폐하? 스틸가가 물었다. 폴은 화난 표정으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코르바의 얼굴에서 억지로 시선을 떼면서 말했다. 의견이 있어, 스틸? 우린 반드시 세금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폐하. 내가 튜필 조약에 서명하는 대가를 조합에 물리겠소. 익스 연합을 우리 세금 제도에 굴복시키는 거지. 조합의 수송선이 없으면 익스 연합은 교역을 할 수 없을 거요. 그러니 세금을 지불할 거요. 좋은 생각입니다, 폐하. 스틸가가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며 헛기침을 했다. 살루사 세쿤더스에 대한 귀자라트의 보고서입니다. 이룰란 공주의 아버님이 자신의 부대에게 착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룰란은 갑자기 자신의 왼손 손바닥을 열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에서 맥박이
크게 고동쳤다. 이룰란, 당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일개 군단이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아직도 계속할 생각이오? 겨우 일개 군단을 갖고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리고 가늘게 뜬 눈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찬이가 말했다. 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가 비난을 받겠지. 난 지하드의 지휘관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없이 달려들 사람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알리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의 경찰 병력일 뿐이에요. 이룰란이 항변했다. 그럼 그들이 착륙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지. 당신 아버지에게 보내는 다음 편지에 그의 미묘한 입장에 대한 내 견해를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오. 폴이 말했다. 그녀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알겠습니다, 폐하. 이 문제가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훌륭한 순교자가 될 테니까요. 내 동생은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아까 언급했던 지휘관들에게 전가를 보내지 않을 것이오. 폴이 말했다. 제 아버지에 대한 공격은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군사적 위험이 아닌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버지의 재위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분명한 향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룰란이 말했다. 너무 지나치군요. 찬이가 무서울 정도로 진지한 프레멘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폴이 명령했다. 그는 대중들의 향수에 대한 이룰란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래, 거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었다. 이룰란이 다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것이다. 베네게셰리트가 공식적인 단원서를 보내왔습니다. 스틸가가 또 다른 서류처를 내놓으면서 말했다. 폐하의 혈통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 폐하와 상의를 하고 싶답니다. 찬이가 무서운 장치가 들어있는 물건을 보듯 곁눈질로 서류처를 훔쳐보았다. 교단에 언제나 보내던 변명을 보내시오. 폴이 말했다. 꼭 그래야 하나요? 이룰란이 힐문했다. 어쩌면 지금이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인지도 몰라요. 찬이가 말했다. 폴은 세게 고개를 저었다. 그가 지불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대가의 일부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을 터였다. 그러나 찬이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전 제가 태어난 타브르시에이치의 기도의 벽에 갔다 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들의 진찰도 받았죠. 사막에 무릎을 꿇고 샤이 훌루드가 사는 깊은 곳으로 제 생각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과학과 미신, 모든 것이 그녀를 실망시켰어.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후계자를 낳아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녀에게 말해주지 않는 나도 그녀를 실망시키고 있는 건가? 그는 생각했다. 시선을 들자 연민의 표정을 짓고 있는 알리아의 눈이 보였다. 여동생이 연민을 느낀다는 사실이
아주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도 그 무서운 미래를 본 걸까? 폐하에게 후계자가 없으면 이 왕국이 위험해진다는 걸 폐하도 아셔야 합니다. 이를란이 말했다. 그녀는 매끄러운 설득의 어조가 담긴 베네게시리트의 목소리의 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밝은 곳으로 끌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황제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의 상징이 왕국을 이끌죠. 만약 황제가 후계자 없이 죽는다면 시민들의 소요가 반드시 뒤따를 겁니다. 폐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그들을 그런 상태로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겠죠. 폴은 몸을 밀듯이 탁자에서 일어나 발코니 창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창문 바깥에서는 도시의 불에서 나오는 연기가 바람 때문에 납작해져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는 은청색이었고 저녁을 맞아 방어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흙먼지가 하늘의 빛깔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북쪽 영토를 코리올리 폭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남쪽의 절벽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신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그런 방어벽이 왜 없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가 금방이라도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의 뒤에서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폴은 시간이 자신에게로 물밀듯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여러 개의 균형들로 이루어진 평정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했다. 그곳에서라면 그가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폴은 생각했다. 만약 그가 자니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 듀필에서 피난처를 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도 그의 이름은 뒤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지하드는 더 끔찍한 중심점을 새로 찾아 거기에 기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난 역시 그가 받을 것이다. 문득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손을 뻗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그가 내는 아주 자그마한 소리조차 우주를 산산이 무너뜨려서 우주의 작은 조각 하나도 다시 붙잡을 수 없게 만들어버릴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발밑에 있는 광장은 성스러운 여행 하즈를 위해 초록색과 하얀색 옷을 차려입은 순례자 무리를 위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순례자들은 성큼성큼 걷고 있는 아라키즈의 안내인 뒤에서 관절이 빠진 뱀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폴은 지금쯤 자신의 접견실에 탄원자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을 거라는 생각을 떠올렸다. 순례자들이라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생활은 그의 제국을 위한 혐오스러운 부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하즈 때가 되면 우주의 길은 종교적인 방랑자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몰려들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움직인 거지? 그는 자문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 짧은 발작을 일으키기 위해 어쩌면 수세기 동안 애썼을 유전자 안에 원래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그 깊은 종교적 본능에 떠밀려서 부활을 바라며 몰려왔다. 순례 여행은 이곳 재탄생의 장소이자 죽어야 할 장소인 아라키스에서 끝났다. 아기에 찬 늙은 프레멘들은 순례자들의 물을 원한다고 말했다. 순례자들이 정말로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폴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들은 성지를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우주에 에덴의 근원이나 영혼을 위한 튜필 같은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아라키스를 모든 신비가 해명되는 미지의 장소라고 불렀다. 이곳은 그들의 우주와 다음 우주 사이의 연결고리였다. 무서운 것은 그들이 만족한 표정으로 이곳을 떠나간다는 사실이었다. 저들은 여기서 뭘 찾는 걸까? 폴은 자문했다. 그들은 흔히 종교적 황홀경에 빠진 채 이상한 새들처럼 날카로운 비명으로 거리를 가득 채웠다. 실제로 프레멘들은 그들을 철새라고 불렀다. 그리고 여기서 죽은 소수의 순례자들은 날개 달린 영혼이라고 불렸다. 폴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군단이 새로 행성을 정복할 때마다 순례자들의 원천이 새로 생겨난다는 생각을 했다. 무아띠베의 평화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들을 순례자로 만들었다. 모든 곳에 평화가 있지. 무아띠베 가슴속만 제외하고 모든 곳에. 폴은 생각했다. 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중 일부가 싸늘하고 해묵은 어둠 속에 끝없이 잠겨있는 것 같았다. 그의 예지력은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우주의 이미지를 바꿔버렸다. 그는 안전한 우주를 뒤흔들어 안전히 있던 자리에 지하들을 가져다 놓았다. 그는 인간의 우주와 싸워 이기고 우주보다 앞서 생각하며 예언을 했지만 이 우주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그를 가득 채웠다. 그가 사막에서 물이 풍부한 낙원으로 바꿀 것을 명령했던 발밋의 이 행성은 살아있었다. 이 행성의 맥박은 인간의 맥박만큼 역동적이었다. 이 행성은 그에게 대항하고 저항하면서 그의 명령으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갔다. 누군가의 손이 폴의 손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내려다보니 찬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이 그의 정신을 빼앗았다. 찬이가 속삭였다. 제발 여보, 당신의 루, 다리어로 영이라는 뜻. 자아와 싸우지 말아요. 그녀의 손에서 감정이 쏟아지듯 흘러나와 그의 기운을 북돋워 주었다. 시아야, 그가 속삭였다. 아무래도 우리 둘이서 곧 사막으로 가야겠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어준 다음 손을 떼고 다시 탁자로 돌아가서 섰다. 찬이가 자리에 앉았다. 이룰라는
입을 꾹 다물고 스틸가 앞에 있는 서류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룰라는 자신이 제국 후계자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제의하고 있소. 폴이 말했다. 그는 잔이를 흘끗 바라본 다음 다시 이룰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이룰란은 그와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전혀 사랑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소. 이룰란이 숨을 죽였다.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나도 알고 있소. 폴이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주장들이오. 만약 공주 황비가 베네게세리트의 명령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라면, 만약 그녀가 개인적인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마 나의 반응은 아주 달랐을 것이오. 그러나 현실이 그러니만큼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겠소. 이룰란이 떨리는 소리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폴은 자리에 다시 앉으면서 이룰란이 저렇게 자제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그녀를 향해 몸을 기울이면서 말했다. 이룰란, 진심으로 미안하오. 그녀가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눈에 순수한 분노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난 당신의 동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숨죽인 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스틸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시급하고 긴박한 문제가 더 있나요? 스틸가가 폴에게 단단히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폐하. 조합이 아라키스에 공식적인 사절을 보내겠다고 다시 제의해왔습니다. 우주 깊은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말입니까? 코르바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광신적인 혐오감이 가득했다. 아마 그렇겠지. 스틸가가 말했다. 이런 문제는 극도로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폐하. 코르바가 경고했다. 나이 평유회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실질적인 조합원이 이곳 아라키스에 오는 것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이 닿는 땅을 모두 오염시킵니다. 그들은 통안에서 살기 때문에 땅을 밟지 않소. 폴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짜증이 드러나 있었다. 어쩌면 나입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폐하. 코르바가 말했다. 폴은 그를 쏘아보았다. 그들은 결국 프레멘이니까요, 폐하. 코르바가 강력하게 주장했다. 우린 우리를 억압했던 사람들을 데려온 게 조합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비밀을 적들에게서 보호해 준다며 우리를 협박해서 스파이스를 가져갔던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갈취. 그만! 폴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요? 코르바는 자신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말을 더듬다가 이렇게 말했다. 폐하, 용서해 주십시오. 폐하가 프레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자비를 보낼 것이오.
만약 그 기자비가 이리로 오는 것에 위험이 있음을 볼 수 있다면 오지 않으려고 할 것이오. 폴이 말했다. 갑작스러운 공포 때문에 입안이 바짝 말라버린 이룰란이 입을 열었다. 폐하께서는 키자비가 이리로 오는 모습을 이미 보신 겁니까? 내가 키자비를 봤을 리가 없지 않소. 폴이 그녀의 어조를 흉내내어 말했다. 하지만 난 키자비가 있던 곳과 그가 가려고 하는 곳을 볼 수 있어. 그들이 키자비를 보내든 말든 내버려 두시오. 어쩌면 그 키자비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스틸가가 말했다. 이룰라는 손으로 미소를 가리면서 생각했다. 그럼 그게 사실이군. 우리 황제께서는 키자비를 보지 못해. 둘 다 서로에 대해 장님 신세인 거야. 우리 음모는 밝혀지지 않았어. 다시 한번 드라마가 시작된다. 폴 무아띠 황제, 사자의 옥좌에 오르는 즉위식에서 알리아는 조합원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감시용 창문을 통해 커다란 접견실을 내려다보았다. 정오의 날카로운 은빛 햇빛이 채광창을 통해 홀 바닥으로 쏟아졌다. 홀 바닥은 수초가 있는 늪지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 초록색과 파란색의 깨지기 쉬운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고, 새나 동물을 나타내는 이국적인 색깔들이 여기저기에 물을 뿌린 듯 칠해져 있었다. 조합원들은 낯선 정글에서 몰래 사냥감을 뒤쫓는 사냥꾼들처럼 타일의 무늬 위를 움직였다. 그들은 회색 로브, 검은색 로브, 오렌지색 로브로 이루어져 움직이는 도안 같았으며, 대사의 역할을 맡은 키자비가 오렌지색 기체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투명한 통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늘어선 듯한 모습이었다. 통은 회색 로브를 입은 2명의 수행원에게 이끌려서 무게를 지탱해주는 장 속에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였다. 마치 도크 안으로 들어오는 장방형 우주선 같았다. 알리아 바로 밑에는 폴이 높은 단 위에 사자 옥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물고기와 주먹 모양의 상징이 달린 새로운 공식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의 몸을 덮고 있는 것은 보석이 달린 황금색의 의식용 로브였다. 개인용 방어막이 아지랑이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단의 양쪽 가장자리와 바닥으로 이어진 계단 위에는 경비병들이 둘로 나뉘어서 날개처럼 배치되어 있었다. 스틸가는 하얀 로브에 허리띠 대신 노란 끈을 두르고 폴의 오른쪽 2 계단 밑에 서 있었다. 남매로서 공유하고 있는 공감대 덕분에 그녀는 폴이 자신처럼 흥분으로 들끓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느낄 수 있을지는 의심스러웠다. 그는 오렌지색 로브의 수행원에게
주의를 계속 집중하고 있었다. 수행원은 맹목적으로 상대를 쏘아보는 금속 눈으로 좌우 어느 쪽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호위병처럼 대사 일행의 오른쪽 앞 귀퉁이에서 걷고 있었다. 오렌지색 로브 밑으로 드러난 그의 검은 고수머리와 그 아래 비교적 평평한 얼굴, 그리고 그의 모든 몸짓이 자신이 낯익은 존재임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다. 던컨, 아이다호였다. 던컨 아이다호일 리가 없는데도 현실은 그랬다. 어머니가 스파이스를 변화시킬 때 자궁 속에서 흡수했던 거부할 수 없는 기억들이 모든 속임수를 꿰뚫는 리하니 암호 해독법에 따라 알리아에게 이 남자의 정체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폴이 수많은 개인적 경험이 담긴 눈으로, 그리고 감사의 마음과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에 대한 추억이 담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덩컨이었다. 알리아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저자는 원래 던컨 아이다호였던 사람의 시체에서 다시 만들어진 틀레이렉스의 골라였다. 던컨은 폴을 구하려다가 죽었다. 따라서 저자는 악솔로틀 탱크가 만들어낸 생산품임이 분명했다. 골라는 검술의 달인답게 당당하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대사가 들어있는 통이 황제의 단에서 10발짝 떨어진 곳에 미끄러지듯 멈추자 그도 걸음을 멈췄다. 알리아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베네 게세리트 방법을 통해 폴의 동료를 읽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을 통해 골라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골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을 억제하느라 근육을 긴장시킨 채 조합의 대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당신 이름이 에드릭이라고 들었소. 우리 궁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바이오. 키잡이 에드릭은 오렌지색 기체 안에서 버릇없이 몸을 뒤로 기대는 듯한 자세를 잡더니 멜란지 캡슐 하나를 입안에 던져놓고 나서야 폴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통 한쪽 귀퉁이에서 빙글빙글 움직이고 있는 자그마한 변환기에서 기침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곧 냉담하고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제 폐하 앞에 몸을 숙이고 저의 신임장과 작은 선물을 드릴 기회를 간청합니다. 보좌관 한 명이 두루마리 문서를 스틸가에게 전달했다. 스틸가는 험악하게 인상을 찌푸리며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고 폴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단 아래에 얌전하게 서 있는 골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황제 폐하께서 선물을 알아보셨군요. 에드릭이 말했다. 그대의 신임장을 받게 되어 기뻐. 저 선물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폴이 말했다. 에드릭은 통 속에서 몸을 굴려 골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사람은 H.A.Y.T. 헤이트라고 합니다.
그가 이름의 철자를 밝히면서 말했다. 저희 조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헤이트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 아라키스에서 살해당했지요. 머리에 부상이 하도 심해서 재생시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의 시체는 기나즈 학파의 숙련된 검술 달인의 자격으로 베네 트레이렉스에 팔렸습니다. 저희는 그가 폐하의 가문에서 신뢰받던 가신인 던컨 아이다호가 분명하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하께 어울리는 선물로 그를 사드렸죠. 에드릭이 폴을 올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자가 아이다호 아닙니까, 폐하? 자제력과 경계심이 폴의 목소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아이다호의 외모를 갖고 있어.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폴이 보고 있는 걸까? 아니야, 저 사람은 덩컨이야. 알리아는 생각했다. 헤이트라고 불린 남자는 금속 눈으로 똑바로 앞만 바라보며 몸의 긴장을 풀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자신이 지금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희가 아는 한 저자는 아이다호입니다. 에드릭이 말했다. 지금은 헤이트라고 불리고 있어. 묘한 이름이군. 폴이 말했다. 폐하, 트레이렉스인들이 이름을 짓는 방법이나 이유를 점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트레이렉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드릭이 말했다. 이건 트레이렉스의 물건이야. 그게 문제지. 폴은 생각했다. 베네 트레이렉스는 현상적인 자연에 대해 거의 애착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철학에서 선과 악은 이상한 의미를 지녔다. 그들이 일부러 혹은 순간의 변덕으로 아이다호의 몸에 무엇을 짜 넣었을까? 폴은 스틸가를 흘끗 바라보며 그가 프레멘다운 미신적인 경외를 느끼고 있음을 눈치챘다. 프레멘 경비병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감정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스틸가는 조합원들과 트레이렉스인들 그리고 골라들의 기분 나쁜 습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을 것이다. 폴이 골라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헤이트, 이것이 너의 유일한 이름인가? 고요한 미소가 골라의 까무잡잡한 얼굴에 번져나갔다. 그가 금속 눈을 들어 폴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를 빤히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여전히 기계의 느낌이 배어 있었다. 저는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인님, 헤이트라고요. 알리아는 비밀스러운 감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어두운 방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것은 아이다호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똑같아서 그녀는 자신의 세포에 그 목소리가 각인되었음을 느꼈다. 주인님의 목소리가 제게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이 주인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네틀레이렉스는 제가 전에 주인님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골라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로군.
폴이 말했다. 제 과거에 대해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전 인생의 기억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유전자의 패턴뿐입니다. 그러나 한때 친숙했던 것들이 꼭 맞게 들어갈 수 있는 틈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장소, 음식, 사람들의 얼굴, 소리, 행동, 제 손에 들린 칼, 오니 소프터의 조종관. 폴은 조합원들이 이 대화를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골라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인님. 폴은 옥좌의 팔걸이에 두 손을 얹고 뒤로 물러나 앉았다. 내가 던컨의 몸에 빚진 것이 무엇일까? 그는 내 목숨을 구하려다 죽었지. 하지만 저자는 아이다호가 아니라 골라야. 폴은 생각했다. 그러나 폴이 스스로 날개를 펼쳐 날듯이 오니소프터를 조정할 수 있게 가르쳐줬던 사람의 몸과 정신이 그의 앞에 있었다. 폴은 자신이 칼을 들 때마다 항상 아이다호의 엄격한 가르침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골라라니. 저자는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짓 흔적들로 가득 찬 살 덩어리였다. 오랜 기억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을 것이다. 던컨 아이다호, 저 골라가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가면이 아니라 무엇인지는 몰라도 트레이렉스인들이 그 안에 감춰둔 것들과 다르게 움직이는 개성을 감춰주는 헐렁한 옷 같은 것이었다. 너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폴이 물었다. 제 능력껏 주인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폴이 잘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알리아는 왠지 수줍어하는 듯한 골라의 모습에 감동했다. 거기에서는 어떤 거짓도 감지되지 않았다. 궁극의 순수함을 지닌 어떤 것이 저 새로운 던컨 아이다호에게서 빛나고 있었다. 원래의 아이다호는 현실적이고 무모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저 아래의 육체에서는 그 모든 것이 씻겨나가고 없었다. 저 순수한 표면 위에 트레이렉스인들은 과연 무엇을 써놓았을까? 순간 그녀는 이 선물 속에 감춰진 위험을 감지했다. 저자는 트레이렉스의 물건이었다. 트레이렉스인들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불안할 정도로 금기의식이 없었다. 아무런 제한 없는 호기심이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적당한 원료가 되어줄 인간만 있으면 악마든 성자든 모두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랑했다. 그들은 살인자 멘타트를 판매했다.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수쿠 의대의 금제를 깨고 살인자 의사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기꺼이 천한 일을 도맡는 하인, 어떤 변덕도 맞춰주는 유순한 성적 놀이개, 병사, 장군, 철학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도덕주의자도 간혹 있었다. 폴이 몸을 조금 움직이면서 에드릭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 선물은 어떤 훈련을 받았소? 그가 물었다. 황공하옵게도 폐하, 틀레이렉스인들은 이 골라를 멘타트이자 젠순이 철학자로 훈련시키면서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검술 실력을 높여주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성공했소? 모르겠습니다, 폐하. 폴은 에드릭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의 진실의 감각에 의하면 에드릭은 이 골라가 아이다호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뭔가가 더 있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키자비가 헤쳐나가고 있는 시간의 바다는 위험의 정체는 밝혀주지 않은 채 위험이 있다는 사실만을 암시했다. 틀레이렉스인들이 지어준 헤이트라는 이름은 위험을 경고했다. 폴은 이 선물을 거절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골라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육체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에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그건 적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젠순이 철학자라. 폴은 다시 골라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잠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너는 내 역할과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저는 겸허한 자세로 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폐하. 제가 인간이었던 과거의 의무들이 모두 씻겨 나갔기 때문에 제 정신은 깨끗합니다. 짐이 너를 헤이트라고 부르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던컨 아이다호라고 부르는 게 좋겠느냐? 주인님께서 원하는 대로 부르십시오.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던컨 아이다호라는 이름이 내 마음에 드느냐? 예전에는 그것이 제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폐하. 그 이름이 제게 잘 맞는 것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그 이름은 묘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유쾌한 것들과 함께 불쾌한 것들도 많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느냐? 폴이 물었다. 뜻밖에도 골라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과거의 저를 밝혀주는 징조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런 징조가 있느냐? 예, 그렇고 말고요, 주인님. 저쪽에 있는 주인님의 부하 스틸가는 의심과 경탄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저와 친구였지만 이 골라의 육체에 혐오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과거의 저를 동경하셨고 그를 신뢰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된 정신이라. 그렇게 정화된 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속박될 수 있느냐? 속박이라고요, 주인님? 정화된 정신은 미지의 것들 앞에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속박입니까? 폴은 인상을 찌푸렸다. 이것은 암호처럼 신비롭고 재치 있는 젠순이의 어법이었다. 그들의 어법은
모든 정신적 활동에서 객관적인 기능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념에 깊이 잠겨 있었다. 인과 관계와 상관이 없다고? 이런 생각은 그의 정신에 충격을 주었다. 미지의 것들? 미지의 것들은 모두 결정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예지의 환영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짐이 너를 던컨 아이다호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느냐? 폴이 물었다. 저희는 서로의 차이점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인님. 제 이름을 골라주십시오. 그럼 틀레이렉스의 이름을 그대로 쓰겠다. 헤이트. 이건 정말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로군. 폴이 말했다. 헤이트는 몸을 구부려 인사를 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다. 알리아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나야 오빠를 잘 알지만 낯선 사람은 전혀 눈치챌 수 없었을 텐데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던컨 아이다호가 그걸 알아챈 걸까? 폴이 대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그대 일행을 위해 숙소를 마련해 두었소. 짐은 기회가 닿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그대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소. 짐이 그대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겠소. 또한 그대가 부정확한 정보를 듣기 전에 내 미리 알려줄 것이 있소. 베네게시리트 교단의 가이우스 헬렌 모이암 데모가 그대들을 데려온 하이라이너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소. 그것은 짐의 명령에 따른 조치요. 그대의 우주선에 그녀가 타고 있었던 것도 우리 회담의 의제가 될 거요. 폴은 왼손을 흔들어 사절단에게 물러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헤이트, 너는 여기 남아라. 폴이 말했다. 대사의 수행원들이 통을 끌면서 뒷걸음질로 물러갔다. 에드릭은 오렌지색 기체 속에서 눈, 입, 부드럽게 흔들리는 팔다리 할 것 없이 온통 오렌지색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되었다. 폴은 조합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커다란 문이 닫힐 때까지 지켜보았다. 이제 결정은 내려졌다. 난 이 골라를 받아들인 거야. 폴은 생각했다. 이 틀레이렉스의 창조물이 미끼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마녀 같은 할망구인 데모도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초창기에 보았던 환영에서 예측한 타로 카드의 시간이었다. 망할 놈의 타로 카드 같으니 그것이 시간의 바다를 혼탁하게 해서 겨우 1시간 이후의 순간들을 감지하기 위해서도 예지력을 무리하게 사용해야 했다. 그는 많은 물고기들이 미끼를 물고도 무사히 도망쳤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깨웠다. 그리고 타로 카드는 그에게 저항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가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도 감지하지 못할 터였다. 골라는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인 채 제자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틸가가 계단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폴의 시야로부터 골라를 가렸다. 그리고 CH 시절의 사냥 언어인 찹콥사어로 말했다. 동 속에 들어있는 저 생물은 소름이 끼칩니다, 폐하.
하지만 이 선물은 정말 이놈을 쫓아내십시오. 폴이 같은 언어로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아이다호는 죽었습니다. 이놈은 아이다호가 아니에요. 부족을 위해 이놈의 물을 취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 곤란은 내 문제요, 스틸. 당신은 우리 포로를 맡으시오. 목소리의 책략에 저항하는 방법을 훈련받은 사람들로 대모를 엄중하게 감시하시오. 저는 저 곤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폐하. 내가 조심하겠소, 스틸. 당신도 조심하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폐하. 스틸가는 홀의 바닥까지 계단을 내려가 헤이트의 바로 옆을 지나가면서 코로 킁킁 냄새를 맡아보고는 성큼성큼 밖으로 나가버렸다. 냄새로 악마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건가? 폴은 생각했다. 스틸가는 10여 개의 행성에 초록색과 하얀색으로 이루어진 아트레이데스의 깃발을 꽂았지만 여전히 미신을 믿는 프레멘이었다. 모든 세속화에 저항하는 산 증거인 셈이었다. 폴은 선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던컨, 던컨. 그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놈들이 자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은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인님. 헤이트가 말했다. 하지만 왜 너를 훈련시켜서 짐에게 보낸 건가? 폴이 물었다. 헤이트가 입술을 힘주어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제가 주인님을 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솔직함이 폴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젠순이 멘타트가 달리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아무리 골라라 하더라도 멘타트는 오로지 진실밖에 말하지 못했다. 젠순이의 평온한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특히 더 그러했다. 그는 먼 옛날에 증오스러운 기계장치들에게 맡겼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과 신경계가 조절된 인간 컴퓨터였다. 게다가 그를 젠순이로 훈련시켰다는 것은 그의 정직함이 2배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플레이렉스인들이 이 육체 안에 그보다 훨씬 더 이상한 것을 집어넣었다면 또 모를까. 예를 들어 왜 기계 눈을 사용했을까? 플레이렉스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금속 눈이 원래 눈보다 더 좋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스스로 기계의 눈을 선택하는 플레이렉스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폴은 알리아의 감시창을 슬쩍 올려다보면서 그녀가 여기서 조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책임감이나 부채의식 때문에 흐려지지 않은 조언이 간절하게 필요했다. 그는 다시 골라를 바라보았다. 이 골라는 결코 하찮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해주었다. 이자가 나를 칠 무기로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폴은 생각했다. 내가 너에게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뭘 해야 하느냐? 폴이 물었다. 이것은 황제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짐
이라는 단어가 없는 단도직입적인 말이었지만 만약 예전에 던컨 아이다호가 있었다면 그에게 했을 법한 질문이기도 했다. 저를 쫓아내십시오, 주인님. 폴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는 날 어떻게 파멸시킬 생각이지? 헤이트는 경비병들을 바라보았다. 경비병들은 스틸가가 나간 후 폴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폴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금속 눈을 다시 폴에게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사람이 백성들과 동떨어져 사는 곳입니다. 이곳이 너무나 커다란 권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의 예지력이 주인님을 이곳으로 이끈 겁니까? 폴은 옥좌의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두들겼다. 멘타트는 자료를 원할 뿐이지만 그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는 강한 결단에 의해 지금의 위치까지 왔다. 항상 나의 다른 능력만이 나를 이끈 건 아니야. 강한 결단이라 헤이트가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단련시킵니다. 좋은 금속을 불에 달궜다가 찬물에 집어넣지 않고 저절로 식히면 잘 단련되지요. 젠순이의 헛소리로 내 주위를 돌리려는 것이냐? 폴이 물었다. 젠순이에게는 주위를 돌리거나 과시하는 것 외에도 탐구할 것이 많습니다, 폐하. 폴은 혀로 입술을 축이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멘타트와 평형을 이룰 수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그의 주위에 부정적인 대답들이 생겨났다. 다른 의무들을 모두 팽개치고 이 골라의 뒤를 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그럴 수는 없었다. 왜 젠순이 멘타트란 말인가? 철학, 말, 묵상, 내적인 탐색. 그는 자신의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느꼈다. 짐에게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가 중얼거렸다. 멘타트에게 필요한 사실 정보는 꽃밭을 통과할 때 옷에 꽃가루가 묻는 것처럼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멘타트는 자신의 몸에 묻힐 꽃가루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크게 확대한 다음 조사하지요. 헤이트가 말했다. 아무래도 내게서 젠순이식의 수사법을 배워야겠다. 폴이 말했다. 한순간 그를 바라보는 골라의 금속 눈이 반짝 빛났다. 골라가 입을 열었다. 주인님, 어쩌면 그것이 저를 만든 사람들의 의도였는지도 모릅니다. 말과 생각들로 내 의지를 무디게 만들겠다는 건가? 폴은 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생각이 행동으로 변하면 가장 두려운 것이 되지. 폴이 말했다. 저를 쫓아내십시오, 폐하. 헤이트가 말했다. 어린 주인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던컨 아이다호의 목소리였다. 폴은 자신이 그 목소리에
붙들려 버렸음을 느꼈다. 아무리 골라의 몸에서 나오는 목소리라 하더라도 이 목소리를 멀리 쫓아버릴 수는 없었다. 그냥 이곳에 있어. 우리 둘 다 조심하면 된다. 그가 말했다. 헤이트가 공손하게 몸을 숙여 인사했다. 폴은 이 선물을 그의 손에서 가져가 비밀을 밝혀달라고 애원하는 눈으로 알리아의 감시창을 슬쩍 올려다 보았다. 골라는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유령이었다. 골라를 제대로 파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가 이 골라를 파악하려면 모든 연민의 감정을 초월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던컨. 아이다호는 정확하게 만들어진 이 육체에 어디에 있는 걸까? 이것은 육체가 아니었다. 이것은 육신의 모습을 한 수의였다. 아이다호는 아라키스의 동굴 바닥에 영원히 주검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유령이 금속 눈 속에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저승에서 돌아온 이 육체 속에 두 존재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중 하나는 독특한 베일 뒤에 가려진 본성과 힘 때문에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 폴은 눈을 감으며 오래전에 보았던 환영들이 자신의 의식 속으로 새어들어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혼란스러운 풍경 위로 바위 하나 솟아있지 않은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사랑과 증오의 영들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다. 조금 거리를 두고 이 혼란을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었다. 이 새로운 던컨 아이다호를 보여준 환영이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지? 그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무엇이 예언으로부터 시간을 숨긴 걸까? 다른 예언들이겠지. 틀림없어. 폴은 눈을 뜨고 질문을 던졌다. 헤이트, 예지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요, 주인님. 그의 목소리는 정직했다. 물론 이 골라가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미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것이 멘타트로서 그의 활동에 방해가 될 터였다. 이 골라 속에 숨겨진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오래전에 보았던 환영들이 폴의 주위에서 파도처럼 솟아올랐다. 끔찍한 길을 선택해야 하나? 일그러진 시간이 소름 끼치는 미래 속에서 이 골라의 존재를 암시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길이 그에게 육박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걸까? 떠나라.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알리아는 폴의 머리 위에서 왼손을 오목하게 구부려 턱을 괴고 아래쪽의 골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헤이트라는 인물의 자석 같은 매력이 그녀가 있는 곳까지 올라왔다. 트레이렉스인들의 복원 작업은
그에게 젊음을 주었다. 그 순수하고 강렬한 모습이 그녀를 큰 소리로 유혹하고 있었다. 그녀는 폴의 말없는 애원을 이해했다. 예언이 실패했을 때 사람은 현실 속의 첩자들과 물리적인 힘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일에 왜 이처럼 열심을 내고 있는 건지 의아했다. 이 새로운 남자와 가까운 곳에 있고 싶다는 분명한 욕망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를 만지고 싶은 것 같기도 했다. 저 사람은 우리 둘 모두에게 위험해. 그녀는 생각했다.